우리 이장로 교수님이 너무 부담을 줘서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뉴저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3박. 그러니까 저녁 3번, 점심 1번인데 다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더운 거는 좀 참을 수 있는데 비가 좀 와야 하는데 그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 고생을 좀 하시거든요. 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 기후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인디안 기후제가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아세요? 네. 아시는 거 같아요. 인디안 기후제는 인디안들이 그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비 올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100%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문도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 기독교하고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미래에 한국의 리더가 되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이 기업에서 원하는 리더십 이거를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리더십을 얘기하기 전에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2010년 봄에 은퇴를 하고 나서 리더십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뉴저지에 가면 초대교회라는 비교적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 한 번에 10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매주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가죠. 그걸 하면서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은 리더십 행위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고요. 제 자신 너무 좋았고 거기에 일반 리더십도 많이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좀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이 세상에는 이 조직이 작은 조직으로 말하면 가정이라는 조직이 있죠. 그리고 크게 가면은 국가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가정, 국가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 전부 다 조직이죠. 기업이든 그게 학교든 정부기관이든 조직이죠. 그리고 사회에도 조직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죠. 그것 말고도 사회기관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리더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에 흥망성패가 달려있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의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동남아에 필리핀이 있죠. 근데 필리핀이 지금부터 50년 전인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67불 이랬거든요. 지금 24,000불 하지만 67불.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9배가 되는
580불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63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50년 전에는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살죠. 그 이유가 걸출한 리더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르헨티나 아시죠? 남미에. 그 아르헨티나가 한 50년 전에 세계 7대 경제 강국의 하나였습니다. 카나다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그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이 경제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 미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북미로 가서 미국이나 카나다에 정착할 것인가, 아니면 남미로 가서 아르헨티나에 정착할 것인가, 그걸 고민했었어요.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페론 대통령 아니죠. 그리고 그 부인 에바 페론 이렇게 이어지면서 소위 복지 파퓰리즘 그거에 치중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리더를 잘못 만난 겁니다.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아시죠? 싱가포르는 국가가 독립된 지 5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50여 년 사이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굉장히 발전해서 이 강소국, 소위 그 강소국이 됐죠. 싱가포르에 그렇게 된 거는 국민들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광요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리더십 공부를 하다가 리더가 할 일이 세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좋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많이.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중앙일보 미주판에 리더가 해야 될 3가지 이래가지고 기재를 한번 하게 있습니다. 기사를 내놨는데 그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 많은 기업인들한테 전화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걸 잠깐 설명하고 기업이 원하는 리더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그 조직에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원한테 꿈을 심어주는 것, 그게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는 조직의 구성원은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조직 전체가 에너지로 충전이 돼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조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면 우리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겠다.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겠다.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런 거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도
그런 비전이 다 있습니다. 없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과거 50년간에 우리나라의 비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살아보자. 그렇죠?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가 우리나라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기초가 닦여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1960년 전에는 정말 못 살았어요. 제가 이제 1948년생인데, 이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3년에 휴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경제 발전을 조금씩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이 지방 출신입니다만,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라는 것도 그때 생겼지만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2끼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아침 일찍 먹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는 한 7시쯤 먹어요. 그리고 저녁 6시쯤 돼야 밥을 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점심이 없는 거예요. 점심이 없기 때문에 배는 고프고, 또 어리니까 막 뛰어다니지 않았겠어요. 도배가 고픈 거예요. 뭐 물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걸 따먹었어요. 오디도 따먹고, 뭐 이 치뿌리도 피먹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전부 다 약초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서 요즘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그때 좀 가난을 주셨지만 이렇게 건강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네. 이게 뭐 가난한 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거를 깨닫고 더 큰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그래서 이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한데, 비전은 좀 원대한 큰 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큰 꿈, 30년 후의 꿈, 50년 후의 꿈, 또는 뭐 최소한 10년 후의 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비전을 가지고 계셨죠. 꿈이 있으셨죠. 뭡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보는데, 이 원대한 꿈을 제시하기만 하면 또 안 되죠. 그거를 실행을 해서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꿈을, 원대한 꿈이지만은 조금 잘게 이렇게 세분해서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장기 계획만 갖고 있지 말고 중기 계획도 갖고 있고 단기 계획도 갖고 있어야 돼요. 회사로 말하면 부문별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그 전략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큰 꿈만 가지고 있고 그냥 놔두면 무슨 실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략과 이 상세한, 조금 세밀한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꿈은 조직원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 비전을 만들어 놓고
서류에 집어넣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전 조직원이 공유를 하고 그걸 위해서 같이 노력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되면 전체 조직의 꿈만 이렇게 제시하고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꿈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조직의 전체의 꿈하고 개개인의 꿈이 연결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창조적이고 에너제틱하게 조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꿈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낸 사람들은 포상하고 승진시켜주고 키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만 이 꿈을 실현하고 개인은 그냥 희생만 하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꿈을 실현시키려면 조직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역량이 있어야만 꿈이 달성되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꿈이 달성이 되는 게 아니죠. 역량이 없으면 꿈이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그걸 알아내가지고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그와 함께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히려 꿈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를 키우셨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꿈을 달성하려면 그 조직의 역량을 키워주지 않으면 안 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인텔이라는 회사 있죠.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의 전 세계 넘버원 메이커인데 인텔이 원래는 메모리 칩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업체의 도전을 받고 나중에 한국 업체의 도전을 받고 하면서 전 세계 트렌드를 좀 이렇게 보고 나서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이냐 하면 메모리 칩 비즈니스를 상당히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집중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강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하드웨어 쪽 그 IBM이 넘버원이었습니다만 그 소프트웨어 쪽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하나의 그 생활 필수품으로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쪽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그쪽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키운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거 말고도 뭐 엄청난 역량을 어떻게 키우냐에 대해서 예가 있는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제 또 이 역량을 키우려면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교육시키고 키워줘야 되지만 그리고 실전을 통해서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리더가 실적만 챙기고 그날 일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전부 이제 강한 직원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역량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조직을 리드하고 서포트하는 일입니다. 이 조직이라는 게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조직을 잘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조직이 위기와 난관에 처할 때가 가끔 있죠. 조직을 이렇게 끌고 나가다 보면 위기와 난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직이 위기와 난관에 처할 때는 리더가 앞장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조직에 희망을 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윈스턴 처칠 그 영국 수상이 저한테 생각이 나는데 2차 대전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분이 그 수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이태리 그리고 일본이 한 그 침략 국가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이 영국하고 불란서가 연합군을 분성해서 반격을 한 거죠. 그때 수상이 됐어요, 이분이. 수상이 됐는데 전세는 독일군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그렇게 힘이 세질 못했어요. 강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분이 수상이 돼가지고 유명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한테. 우리 협상하지 않는다. 싸운다. 결전해서 이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땀을 요구하고 피를 요구하고 그랬죠.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 분명히 이긴다. 이기니까 해보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서야 돼요. 나서서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승리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됩니다. 또 조직이 교만하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소니 예를 들어볼까요? 소니가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인더스트리에서 진짜 그 부동의 1위의 자리를 몇십 년 했죠. 특히 TV 쪽 워크맨 아십니까? 얼마나 강했습니까?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TV는 삼성전자한테 1위의 자리를 몇 년 전에 내줬고, 그렇죠? 또 오디오, 음악 그쪽은 애플한테 다 내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교만하고 나태해져서 그런 겁니다. 미안한 얘기. 근데 이게 교만하고 나태해져서 그렇게 이 위기에 빠진 회사가 한두 회사가 아니에요. 아까 IBM 얘기했는데 IBM이 그 메인프레임 쪽에 얼마나 강자입니까? 지금도 강자죠. 근데 퍼스널 컴퓨터를 우습게 알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OS 한다고 할 적에 회사의 규모가 IBM은 자이언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그만 회사였어요. 우습게 봤어요. 그게 교만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가 성공하면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200년 넘게 이제 이렇게 영속하는 그런 기업도 있죠. 두폰 같은 회사는 212년째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몇십 년 안 해가지고 전부 다 망한 회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포춘 500대 기업 중에 평균 역사가 15년이래요. 15년. 그렇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조직이 교만하고 나태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가. 그건 위기감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감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는 거를 통찰력 있게 봐가지고 방향을 변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변화가 되는 걸 읽지도 못하고 위기감도 넣어주지 않으면 아까 그런 회사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도 IBM은 다행히 루 거스너라는 그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방향 전환을 잘했어요. 서비스 쪽으로 방향 전환을 잘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조직이 현재 일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TV 인더스트리 이 전자업계를 보면 또는 홈 어플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컴퓨터, 모바일 인더스트리 여기에 안주하면 10년 후에 큰일 납니다. 노키아처럼 그렇게 망할 수도 있고 소니처럼 그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일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직이 현재 일에 안주할 때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이 위험에 처한 회사들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조직이 이 사일로처럼 나눠져 가지고 갈등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사일로 아시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는 회사의 목표 때문에 있는 거지 어느 부서의 이기주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합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기주의로 놔두면 그 회사는 몰락하게 돼 있죠. 이게 예가 맞습니다만 몇 개 더 들어보면 역량이 없거나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역량을 키울 시간이 없을 때도 있죠. 그리고 모든 역량을 다 갖출 수 없지 않습니까?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역량을 다 갖춥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제조 쪽은 전부 다 아웃소싱을 하지 그걸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조직이 책임자만 바라보고 복지부동 많이 듣던 얘기죠. 신문에서 할 때가 있어요. 복지부동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지시를 해도 잘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게 복지부동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이럴 때는 리더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돼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 권한 우양이 안 되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될 때도 맞습니다. 권한을 우양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또
평가 시스템이 없으면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월급 받고 그러면 저렇게 될 때도 있어요. 성과에 따라서 컴펜세이션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 제도가 기업은 대체로 있는데 기업이 아닌 다른 그 기관 조직들은 없는 경우도 있죠. 그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조직이 너무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그 조직에 신바람을 좀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성공이라도 칭찬하고 레코나이즈하고 길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이 조직을 리드하고 서포트하는 일이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평생에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일 큰 일이 티칭,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프리칭, 설교하시고 힐링, 치유하시고 이런 거예요. 연결이 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직이 리더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을 좀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시간이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사람, 기업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채용할 적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 저는 첫 번째는 인격이 있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를 내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력보다는 실력도 있으면서 회사에 들어와서 성과를 내주는 사람, 실력이 있으면서 성과 못 내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이 리더십을 쓴 분들도 비슷한 얘기, 거의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제규엘치 지휘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 책을, 리더십 책을 읽어보면 사람을 선발할 적에 세 가지를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인테그러티를 봐라. 인테그러티라는 게 뭐예요? 정직과 성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은 인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직하고 성실하면 진실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을 기업은 첫 번째 이 조건으로 본다, 이런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인테그리티 말고 두 번째가 뭐냐?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썼어요. 인텔리전스. 그거는 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능력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밌는데 머추리티, 성숙하 이런 뜻이죠. 머추어하다. 그거는 인간관계가 머추어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관계. 근데 리더가 뭡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리더십은 인간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머추어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 되면 이 시카고에 가시죠? 윌로우 크릭 처치, 거기에 빌 하이글스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리더십 서밋을 하죠. 근데 그분이 책을 여러 개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캐릭터, 상시, 그래서 첫 번째가 캐릭터, 인격이죠. 그렇죠? 두 번째가 컴피턴시입니다. 능력이죠. 컴피턴시, 능력. 세 번째가
chemistry라는 말을 썼어요. chemistry. 그게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을 하면 인화라는 말이에요. 인화. 사람과 잘 어울린다 이런 거죠. 인화. 근데 세 번째가 리더십 얘기입니다. 두 분 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면 리더십 얘기인데 인화. 기업을 해보면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주위 부서하고 협력회사하고 다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뭐 B2C건 B2B건 똑같아요. 특히 B2B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지 않고 기업이나 기관이나 정부에 파는 거, 그걸 B2B라고 하는데 그거는 비즈니스 메이킹을 하려면 회사의 전 부서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협력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리더십이죠. 리더십.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또 할까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